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김영석입니다. 올해로 저는 100살을 넘겼습니다. 100번의 봄을 맞이하고 100번의 가을을 보내며 서울 거리 위로 은행잎이 노랗게 지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또 다시 푸르게 돋아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한평생을 온전히 살아오면서 제 두 다리는 예전보다 느려졌을지 모르나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전쟁과 기아를 겪어냈고 산업화의 물결을 지나 이 나라가 풍요로워지던 시절도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변화 속에서도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한 가지 모순이 있습니다. 저는 은행에 돈이 있고 집도 넉넉하며 자식들까지 성공한 분들을 적지 않게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일상은 불을 켜지 않은 부엌처럼 싸늘하기만 합니다. 고가는 가득한데 밥상은 초라합니다. 통장의 숫자는 해마다 늘어나지만 걸친 외투의 깃은 달아있고 신발 굽은 달아있습니다. 오늘 이미 넉넉한데도 마치 내일이 모자랄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들을 보며 저는 자주 스스로에게 되묻습니다. 과연 우리가 돈을 움켜쥐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돈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까? 것입니까? 여러분께 몇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주 사소하지만 그러나 매우 진실한 질문입니다. 지금 입고 계신 옷이 이미 낡아해졌는데도 자신을 위해 새 옷 한 벌 장만한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메뉴판 앞에 서서 마음에 드는 음식을 보았지만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생각하며 더 싼 음식을 고른 지는 또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행복은 언젠가로 미뤄도 좋다고 스스로에게 말한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 질문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잠시라도 무겁게 했다면 아마 우리는 같은 걱정 앞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절약은 귀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아끼는 마음이 스스로를 점점 옥죄는 습관으로 변한다면 돈 많은 사람도 영혼은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돌아보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대에는 많은 이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아주 흔한 착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더 참을수록 자식들이 더 편안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누림을 한 끼만 줄이면 내일은 그만큼 더 안전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절약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때로 그것은 더 이상 절약이 아니라 조용히 스스로를 옥죄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께 아주 솔직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옷장 안에 오래된 옷이 아직 있지만 아직 완전히 해지진 않았으니까 하며 계속 입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지난 겨울 보일러 스위치 앞에서 전기요금이 오를까 망설이신 적은 없으십니까? 마트에 가면 늘 가장 싼 물건을 고르면서도 사실은 다른 것이 더 끌렸던 적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스스로를 달래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1945년생 박성호 씨가 떠오릅니다. 그는 부산 영도에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를 한진조선소에서 일하던 1998년에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었으며 알뜰하기로 소문났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일한 끝에 그는 거의 2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모았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노후가 넉넉하고 평안할 거라고 누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일상은 달랐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입은 두꺼운 외투의 소매 끝은 닳아 있었습니다. 부산 바닷바람이 손이 시릴 만큼 차게 불어도 그는 난방을 켜지 않았습니다. 옷을 하나 더 입으면 되지요. 그가 말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자갈치 시장 근처 작은 식당에서 함께 식사할 때 그는 신선한 생선구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가장 싼 국수를 주문했습니다. 그는 의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배만 부르면 되지요.
혹시 병이라도 날 때를 대비해야지요. 2022년 그는 집안에서 넘어져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아들이 서류를 정리하다가 예금 통장을 헌주와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돈이면 그는 충분히 편안하게 살 수 있었고 그 작은 집 안의 모든 것을 새 것으로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은 여전히 차가웠고 옷은 가장자리가 닳아 있었으며 낡은 전기밥솥이 부엌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가난했을 뿐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인생의 아주 조용한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스스로에게 말할 때 우리는 더 나은 것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신호를 마음속에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하여 자존감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행복 또한 따뜻한 기운과 같아서 장작이 아까워 늘 꺼져 있는 방 안에는 오래 머물기 어렵습니다. 오늘 밤 날씨가 춥다면 굳이 난방을 켜는 것을 망설이지 마십시오. 수건이 닳았다면 새 것으로 바꾸십시오.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면 자신에게 한 끼 제대로 대접하십시오. 그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따뜻함을 누릴 자격이 있다. 그러나 여러분, 이야기는 단지 자신을 힘들게 하는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조용하고 더 미묘하며 더 위험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좋은 것을 언젠가 올지도 모르는 어느 날을 위해 남겨두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습관이 많은 이들의 노년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었던 기쁨을 앗아갔습니다. 제가 예순을 넘긴 분들에게서 자주 보는 또 하나의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것을 언젠가 다가올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는 습관입니다. 예쁜 옷은 옷장에 걸어두고 큰 날을 기다립니다. 값비싼 그릇은 유리장 안에 넣어두고 손님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꿈꾸던 여행은 모든 것이 더 완벽해지면 하며 미룹니다. 우리는 행복은 특별한 순간에 누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런 순간이 반드시 온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옷장 안에 사둔 지는 오래되었지만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이 있지 않습니까? 서랍 속에 손주 결혼식에 신으려고 아껴둔 예쁜 신발 한 켤레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강이 좀 더 한강 좋아지면, 손주가 좀 더 크면, 조금만 덜 바빠지면 그때 가서 나를 위해 살겠다고 말한 적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는 1952년생 김영자 씨가 떠오릅니다. 그녀는 대구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은 2003년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05년 딸이 어머니께 고급 비단 한복 한 벌을 선물했습니다. 옥빛이 감도는 단아한 한복이었습니다. 선물을 받던 날 그녀는 무척 감동했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한 그런 요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한 그런 마랑아주시만 특별한 그런 우리도 살아선 날에 입을게. 외손주 결혼식 때까지 기다리자 그 한복은 무려 17년 동안 옷장에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날마다 서문시장에 나가 채소를 사고 이웃들과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딸이 집에 올 때마다 한복을 한번 입어보시라 권했지만 그녀는 늘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그러다 2022년 그녀는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던 가족들은 한복이 여전히 상표도 떼지 않은 채 햇빛 한 번 제대로 보지 못하고 걸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딸은 그 한복을 끌어안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비싼 옷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단 한 번도 어머니의 기쁨과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를 오래도록 생각하게 했습니다. 좋은 것들도 제때 쓰이지 않으면 점점 의미를 잃어갑니다. 행복은 싱싱한 사과와 같습니다. 다 떨어질까 두려워 계속 아껴두기만 무술 하면 다시 꺼냈을 때는 이미 시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완벽한 날은 어쩌면 하나의 환상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아직 예쁘게 차려입을 힘이 있고 맛을 느낄 미각이 살아있으며 걸을 수 있는 두 다리가 있는 바로 이 날이야말로 우리가 실제로 쥐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말 부디 옷장을 열고 가장 예쁜 옷을 꺼내 입으십시오.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일이라도 좋습니다. 아껴둔 그릇을 꺼내 평범한 식사에 써보십시오. 자신을 소중히 대하는 일을 어떤 중대한 날까지 미루지 마십시오. 어쩌면 오늘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옷이나 물건의 문제보다 더 깊은 곳에는 또 다른 조용한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병에 대한 두려움, 짐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바로 그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끝없이 모으게 하고 행복을 뒤로 미루게 만듭니다. 이야기에서는 그 나중에라는 말이 남긴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는 어쩌면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나중에라는 한마디를 위해 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은퇴한 후에 여행을 가겠다고, 돈을 충분히 모은 뒤에 더 맛있는 것을 먹겠다고, 자식들이 모두 자리를 잡은 다음에야 자신을 생각하겠다고. 나중에는 달콤한 약속이 되지만 동시에 현재를 멀리가 단단히 묶어두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께 아주 솔직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 해 동안 마음에 품어온 그 여행, 언제 실행하실 생각이십니까? 한 번쯤 맛보고 싶었던 그 음식, 언제 자신에게 기회를 주실 겁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가 왔을 때 과연 우리의 몸은 여전히 건강하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설렘으로 뛰고 있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1958년생 이대현 씨가 떠오릅니다. 그는 인천에 살았고 연수구에서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원칙적이고 신중한 사람이었으며 아내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2003년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던 해부터 그는 아내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은퇴하면 두 사람이 함께 지중해 크루즈 여행을 떠나자고. 그것은 아내가 오래도록 꿈꾸던 여행이었습니다. 그는 15년 동안 한 푼 한 푼 모았습니다. 연말 상여금도 퇴직 수당도 모두 그 꿈을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2018년 그는 공식적으로 은퇴했습니다. 통장에는 2주간의 크루즈 여행을 예약하기에 충분한 돈이 모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브로셔에 실린 푸른 바다 사진을 바라보며 젊은 부부처럼 눈을 반짝였습니다. 여행을 예약하고 티켓을 받고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출발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이대현 씨는 인천 바닷가 근처에서 아침 산책을 하다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의 아내가 창가에 조용히 앉아 잿빛 바다를 바라보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탁자 위에는 아직 뜯지 못한 두 장의 크루즈 티켓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 모은 돈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행은 끝내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돈이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누구도 다시 저축해 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저는 많은 이들이 살아가며 놓치는 아주 단순한 한 가지 진리를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돈은 그것이 추억이 되고 경험이 되고 웃음이 될 때 비로소 가치를 지닙니다. 통장 안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돈은 혈관 속에서 흐르지 않는 피와 다르지 않습니다. 흐르지 않는 돈은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너무 오래 미룬 행복은 끝내 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진 것을 모두 써버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모든 것이 완벽해질 때까지 자신에게 삶을 허락하지는 말자는 뜻입니다. 앞으로 석 달 안에 비록 집 근처 도시일지라도 짧은 여행 하나를 계획해 보십시오. 오래된 친구와 제대로 된 식사 약속을 잡으십시오. 작은 꿈 하나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 보십시오. 나중에를 텅 빈 상자로 남겨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까지 들으시며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미래를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까? 오늘만 살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책임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배우자는 것입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돌아보고 그것을 다시 바라보는 법을 배우자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남은 인생을 그 두려움에 내맡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들을 듣고 나면 우리 마음 한켠에 아쉬움과 함께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올라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슬프게 하려고 그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깊은 한 가지를 함께 이해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돈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두려움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나이가 들어 병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병원에 누웠을 때 비용이 부족할까 두려워합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누군가의 부담이 되는 존재가 될까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저 또한 그런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100년을 살아오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은 단지 돈이 모자랄까봐 하는 두려움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자신의 가치가 사라질까봐, 쓸모없는 사람이 될까봐, 언젠가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될까봐 하는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움켜쥡니다. 돈을 움켜쥐고 자신의 필요를 억누르고 작은 기쁨마저 붙잡아 둡니다. 그러나 더 세게 쥘수록 마음은 더 메말라 갑니다. 손에 쥔 모래와도 같습니다. 꽉 쥘수록 모래는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돈은 하나의 에너지입니다. 그것은 논이 물길과도 같습니다. 물이 적당히 흐르면 논은 푸르게 자랍니다. 물이 아까워 막아버리면 논은 갈라지고 맙니다. 사람의 삶도 그렇습니다. 돈이 따뜻함을 위해, 추억을 위해, 내면의 성장을 위해 쓰일 때 그 에너지는 계속해서 살아 움직입니다.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돈을 붙잡고만 있으면 우리는 마음속에 결핍을 키우게 됩니다. 자신을 돌본다는 것은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써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을 돌본다는 것은 오늘 또한 내 삶의 온전한 한 부분임을 아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을 하루를 위해 현재의 전부를 희생하는 듯으로 그것은 지혜라기보다 지나친 대가일지도 모릅니다. 두려움을 다시 정의해 보십시오. 돈이 부족할까 두려워하기보다 나는 지금 충분히 따뜻한가를 물어보십시오. 짐이 될까 두려워하기보다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한 사람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살고 있는가를 물어보십시오. 자신을 따뜻하게 대한다고 해서 우리는 약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자신을 아끼는 사람은 남은 생애를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대화를 통해 꽤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부산의 박성호 씨, 대구의 김영자 씨, 그리고 인천의 이대현 씨의 이야기까지 그들 각자는 제게 하나의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기에 앞서 저는 여러분께 아주 작지만 진실한 하나의 의식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끈 뒤에 혹은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오직 자신만을 위한 한 가지를 해 보십시오. 자식을 위해서도, 손주를 위해서도, 그 누구를 위해서도 아닌 오직 나를 위한 일입니다. 집 근처 꽃집에 들러 작은 꽃다발 하나를 사서 식탁 위에 올려두어도 좋습니다. 그동안 지나치기만 했던 카페에 들어가 보아도 좋습니다. 오래된 수건을 조금 더 부드러운 새 수건으로 바꾸어도 좋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부디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이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 여러분,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은 가장 많은 돈을 남긴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많은 빚을 다른 이의 마음에 남긴 사람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평안한 얼굴로 살아갈 때, 자신을 돌볼 줄 아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와 손주들은 오히려 안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누구를 가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정을 더 따뜻하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노년은 하루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태양이 다시 떠오르기 위해 숨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노년 또한 그렇습니다. 인생의 남은 부분이 아니라 가장 풍요롭고 가장 깊은 계절입니다. 보이지 않는 두려움 때문에 그 가을을 차갑게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저 김영석 100년의 세월을 지나온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여러분께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더 따뜻한 자존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노인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행복할 때 여러분을 둘러싼 세상도 더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의 평안을 빕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할 용기를 가지시기를 기원합니다.